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로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UAE에서 2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다이아몬드가 XRP 레저에서 토큰화되었다. 혹시 이 뉴스를 보시고 어떤 코인 가격에 좋겠네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격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실물 재고, 그러니까 가장 전통적인 자산이 어떻게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레일 위로 올라오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왜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파헤쳐본 핵심 가설은 이거예요. RWA 시장이 커질수록 그 자산을 거래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현금 레일의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이 다이아몬드 토큰화 사례는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 금융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뉴스 하나 같지만 그 안에는 자산의 디지털화, 규제, 그리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미래가 다 담겨 있거든요. 오늘 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UAE 다이아몬드 토큰화, 이거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배경 설명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핵심 조체는 빌리턴 다이아몬드란 회사하고 컨트롤 알트라는 기술 기업입니다. 이들이 아랍에미리트에 보관 중인 약 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의 인증 완료된 폴리시드 다이아몬드 재고 전체를 블록체인 위로 올린 겁니다. 잠깐만요. 3천억 원어치요? 와.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유명인이 NFT 한 개 발행했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의 기업 자산 전체를 그냥 통째로 옮긴 거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수집품이 아니라 기업 단위의 실물 재고 전체를 묶어서 마치 기업이 ERP 시스템을 쓰듯이 블록체인 위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죠. 이른바 엔터프라이즈 방식의 접근인 거고요. 여기서 사용된 기술 기반이 바로 XRP 레저, 즉 XRPL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록만 한 게 아니라 실물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과정에는 리플의 커스터디 기술이 적용되었어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XRPL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XRPL은 국제 송금 같은 결제 분야에 특화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자산 토큰화에 XRPL을 썼을까요? 다른 선택지도 많았을 텐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다른 체인도 가능했겠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업 단위의 대규모 자산을 다룰 때는 거래 속도와 수수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XRPL은 이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방금 언급된 리플 커스터디와의 연계성입니다. 리플이 단순히 결제 프로토콜을 넘어서 기관들이 실물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토큰화할 수 있는 인프라까지 제공하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시너지 효과를 노린 전략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스펙만 본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나갈 파트너로서의 리플 생태계 전체를 보고 결정했다. 이런 의미군요. 근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도 이게 현실 세계에서 돈으로 인정받고 거래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핵심입니다. 이 토큰이 단순히 발행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팔리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되는, 그러니까 2차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려면요. 반드시 두 바디의 가상자산 규제 당국인 VARA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 VARA요? 네, 기사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는데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발행은 시작일 뿐이고 결국 규제된 유통이 진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왜 유독 다이아몬드가 이런 토큰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걸까요? 금도 있고 미술품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다이아몬드 산업이 가진 고질적인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주 많거든요. 크게 한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가 너무 분절적이에요. 정보가 분절적이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등급은 정확한지, 어디서 채굴돼서 누구 손을 거쳐왔는지, 그 소유권 이력을 확인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뜻입니다.
마치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이력이나 주행거리 조작 의심하는 거랑 비슷한데 다이아몬드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불투명하죠. 감정서도 제각각이고요. 아, 신뢰를 확보하는 비용이 아주 비싼 시장이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재고금융의 어려움입니다. 다이아몬드 도매상들은 수백 수천억 원어치의 재고를 창고에 그냥 쌓아두고 있어요. 이게 전부 묶여있는 돈이거든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럼 수십억 원어치 다이아몬드를 가진 회사가 그걸 담보로 은행에서 간단한 운용자금 대출도 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무척 어렵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고에 있는 수많은 다이아몬드 가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며 혹시 가품이 섞여 있진 않을지 그리고 그 담보물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지 모든 게 다 리스크입니다. 은행에게 다이아몬드 재고는 블랙박스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 대출을 꺼리거나 아주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제 및 인수의 병목 현상입니다. 수십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거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계약서 쓰고 중개인 끼고 진품 검증하고 대금 송금하고 이 전 과정이 너무 느리게 진행돼요. 설명을 듣고 보니 토큰화가 다이아몬드 산업의 비효율을 해결할 완벽한 솔루션처럼 들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런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전 좀 냉정하게 보게 됩니다. 분명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이런 장밋빛 전망에 속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가장 날카롭게 짚어봐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시고 바로 그 냉정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항상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보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 토큰은 정확히 무엇에 대한 권리를 대변하는가?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 말씀은 이게 그냥 블록체인에 다이아몬드 정보라고 글자만 올려놓은 디지털 증서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 토큰을 들고 가면 진짜 금고에 있는 다이아몬드로 바꿔주는 실물 상환권이 포함된 건지 그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상환 권리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법적 분쟁이 생기면 토큰 보유자가 단순 채권자인지 아니면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도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권리의 실체가 불분명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권리의 실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실물 자산의 보관, 감사, 보험은 누구의 책임인가입니다.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이 좋아도 다이아몬드라는 실물은 결국 오프체인, 그러니까 현실 세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잖아요. 그 금고에 불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문제군요. 예전에 어떤 거래소에서 실물 금 보관 창고에 문제가 생겨서 투자자들이 돈을 다 날렸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결국 디지털이든 아니든 가장 원초적인 리스크는 똑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 리플 커스터디 같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안전한 보관, 정기적인 실물 감사,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보험까지 책임져야만 이 토큰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사고 나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이 커스터디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2차 시장 거래는 어디서 어떤 라이센스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사실상 이게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토큰을 잘 발행해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그 자산은 유동성이 없는 그림의 떡일 뿐이거든요. 기사에서 VARA 승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진짜 승부처는 발행이 아니라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유통시장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거죠. 정말 명쾌한 체크리스트네요. 권리의 실체, 실물의 안전, 그리고 합법적인 유통.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VARA라는 기관이 등장하는데 정확히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프로젝트의 명운을 질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많은 정부기관들이 보통 하지 말아라고 막는 역할을 주로 하지 않나요? VARA, 즉 가상자산 규제 당국은 두바이 정부가 법률로 설립하고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한 가상자산 전담 규제기관입니다. 두바이의 접근 방식이 바로 그 막는 규제와는 정반대라서 흥미로운데요. 많은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허용할 거냐, 금지할 거냐 같은 이분법적인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두바이는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앞서 나갔다는 거죠? 이들은 어떤 활동을 어떤 종류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일종의 사업 메뉴판을 먼저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거래소 운영 라이센스, 자산관리 라이센스, 커스터디 라이센스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각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요건들을 명확하게 공시하는 거죠. 아, 묻지마 허용이나 전면 금지가 아니라 사업의 종류에 따라 명확한 규칙과 자격을 요구하는 방식이군요. 마치 식당을 하려면 위생허가를 받고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야 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뭘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다이아몬드 토큰이 2차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는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BARA의 승인과 그에 맞는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문, 즉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드디어 오늘의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실물 자산, RWA, 토큰화가 왜 우리가 주목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함께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는 건가요? 이 둘의 연결고리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 문장으로 비유하자면 토큰화된 다이아몬드가 자산 레이어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산을 사고 팔고 정산하는 현금 레이어입니다. 이 두 레이어는 분리될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한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첫째는 가격 표시입니다. 토큰화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1 다이아몬드 토큰은 0.5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다이아몬드 가치가 매일 널뛰기를 할 겁니다. 그쵸. 오늘 5만 달러 했던 다이아몬드가 내일 비트코인 가격 따라서 4만 5천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아무도 거래하려 하지 않겠죠. 안정적인 기준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1 다이아몬드 토큰은 5만 달러처럼 USD 같은 안정적인 현금성 단위로 가격을 표시해야죠. 블록체인 위에서 이 안정적인 현금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 결제 동시이행, 즉 DBP입니다. 전통 금융에서는 제가 주식을 팔면 주식은 넘겨줬는데 돈은 이틀 뒤에 들어오는 식의 결제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아, 그 상대방이 돈을 떼먹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하는 리스크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거래 상대방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구매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하면 그 즉시 판매자의 다이아몬드 토큰이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전송된다. 이런 규칙을 만들면 되거든요. 아, 즉, 자산 토큰과 현금 토큰이 블록체인 상에서 동시에 교환돼서 거래 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여기서 현금 토큰의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게 되는 거고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벽한 에스크로 역할을 해주는 셈이네요. 거래 상대방을 믿을 필요 없이 그냥 코드를 믿으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담보 및 마진의 문제입니다. RWA 토큰화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이 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유동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이아몬드 토큰을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내고 원금을 상환하는 모든 과정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동화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은행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 365일 돌아갈 수 있다는 거겠네요. 주말에도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통적인 은행 송금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모든 금융활동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기관 회계 및 감사의 용이성입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다이아몬드라는 자산 토큰이 들어오고 그 대가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현금 토큰이 나갔다. 이 흐름이 블록체인에 명확하게 기록되면 회계 처리와 감사가 굉장히 깔끔하고 투명해집니다. 아, 정말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네요. 자산의 가치 표시, 리스크 없는 거래, 담보대출의 자동화, 그리고 투명한 회계 처리까지. 이 모든 과정에 스테이블 코인이 필수적인 현금 레일 역할을 하는군요. 이제야 RWA 토큰은 제품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그 제품을 사기 위한 돈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습니다. 제품만 있고 돈이 없으면 시작이 안 생기는 것처럼 둘은 그냥 한 세트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단순히 XRPL의 호재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즉 토큰화 자산 시장이 성숙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올수록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결제 인프라는 선택이 아닌 필수제가 된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논의의 핵심은 이번 다이아몬드 토큰화의 진짜 의미가 단순히 다이아몬드가 블록체인에 올라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 핵심 요소들이 결합된 매우 전략적인 시도라는 점이었죠. 맞습니다. 진짜 포인트는 4가지 요소가 결합된 첫 시도라는 점에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수대품이 아닌 기업의 실물 재고가 대상이었다는 점. 둘째, 실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 커스터디가 함께 했다는 점. 셋째, 이 모든 과정이 바라라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행에서 그치지 않고 합법적인 2차 시장 유통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이 4가지가 합쳐졌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화두나 질문이 있으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아파트, 우리가 소장한 미술품, 나아가 우리가 투자하는 펀드 지분까지 모두 토큰화되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24시간 거래되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사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니, 그들의 역할이 남아있기는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겁니다. 정말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이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더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